여러분들 교재 160쪽입니다. 12번째 섹션 상평형도. 상평형도라는 것은 물질의 세 가지 상인 고체, 액체, 기체를 온도와 압력의 상관관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통은 X축을 온도, Y축을 압력으로 해서 물질의 상을 온도, 압력의 상관관계로 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특이하게 X축을 압력으로 놓고 Y축을 온도로 표시를 하여서 상의 관계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원래 상평형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페이스. 상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자어로 해석을 할 때 상평형도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 상평형도라는 용어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했어요. 상평형도를 물의 상평형도를 가지고 따져볼까요? 자, X축이 온도, Y축을 압력으로 나타냈고 여기 solid, 고체 상태, liquid, 액체 상태, 그리고 오른쪽이 이 gas, 기체 상태고 고체와 액체의 경계가 용융곡선이죠. 용융곡선은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용융점이라고 하는 평형상태 조건들을 모아놓은 곡선입니다. 액체와 기체 경계 영역이 기화곡선인데, 기화곡선이라는 것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점인 기화점을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놓은 곡선이죠. 승화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승화곡선은 고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승화점이고 그것을 모아놓은 곡선이 바로 승화곡선. 그리고 여기 3종점, 고체와 액체와 기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3종점. 이것도 일종의 평형상태 조건이다. 그죠? 그러니까 물질의 상들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가 돼서 표시가 되냐면은 평형상태 조건을 기준으로 평형상태 조건이 용융곡선, 기화곡선, 승화곡선 3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질의 상들이 저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이것을 상평형도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상평형도를 보니까 첫 번째로 용융곡선. 용융곡선은 압력이 달라지면은 용융점, 농점이 달라집니다. 기화곡선은 압력이 달라지면은 기화점, 끓는 점이 달라지죠.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곡선. 승화곡선은 압력이 달라지면은 그때 승화점이 달라지고 그것을 모아놓은 곡선이죠. 그리고 증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증기라고 하는 것은 기체죠.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되는 것도 증발입니다.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되는 것도 기체 또는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발이죠. 액체와 기체의 경계 영역은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화곡선이라는 것은 고체에서 기체로 증발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하죠. 이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 기화곡선, 그리고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 승화곡선을 서로 교차를 해서 만나게 하면은 여기가 바로 뭡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3종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3종점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상이 만나도 3종점이지만 여러분 고체 1과 고체 2가 구조가 다르면 이건 또 서로 다른 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고체 1, 2와 액체가 만날 수도 있고 또는 고체 1, 2, 3이 만날 수도 있고 하여튼 서로 다른 상이 고체 간에도 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 또는 가끔씩은요 액체 중에서도 초인계 유체 상태까지 포함을 해서 액체 간에도 상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그까지 포함해서 3개의 상이 다를 때 3종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2O의 이 상평형도를 보면은 초임계 유체 상태가 있어요. 초임계 유체 상태에는 뭐를 기준으로 여기 임계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는 온도고 임계 크리티컬한 온도죠. 또 압력, 임계 압력입니다. 압력은 압력인데 크리티컬한 압력이죠. 그러면 임계 온도가 뭐냐? 임계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은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높이 상승시켜도 기체에서 액체로 안 되죠. 이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압력을 상승시키면 기체에서 뭘로 넘어갑니까? 액체로 넘어가는데 임계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 상태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액체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초임계
유체로 넘어갈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 임계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지금 온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 물질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요. 압력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감소가 되는 거죠. 부피가 감소가 되면은 분자 간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분명히 인력은 작용하지만 온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입자들 간의 거리는 가까워지만 항상 어때요? 인력을 극복하죠. 이것이 바로 초임계 유체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압력을 상승시키게 되면은 초임계 유체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또 임계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도 마찬가지로 초임계 유체 상태로 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임계 유체 상태에서는요, 충분히 압력이 높고 충분히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다는 것은 이 물질들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온도가 높다는 것은 물질 입자들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은 분명히 작용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커서 항상 그 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초임계 유체 상태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액체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인력을 극복하니까 이것들이 벽면을 타고 천장을 타고 가기도 하면서 3차원적으로 면을 따라서 어디든지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임계 유체 상태라 하고, 특별히 산업적으로는요,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유체 상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유체 상태를 가지고서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했던지 아예 이 논문을 발표하는 논문집 이름, 저널 이름 자체가 바로 저 초임계 유체, 이산화탄소 초임계 유체 또는 이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그런 저널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뭐니만 해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유체 상태이고, 그것은 추출 용매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할 때 예전에는 몸에 좋지 않은 다이클로로메테인이라든지 또는 에틸아세테이트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대부분의 이 카페인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용매가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모여 있으니까 액체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을 제거를 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바로 기체가 되어버리니까 또 제거하기도 굉장히 쉽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교재 160페이지 밑에 보니까 상경계에서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상경계에서의 조건은 클라페이론식이다라고 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 클라페이론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경계 곡선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아주 작은 온도 변화량분의 아주 작은 압력 변화라. 일반적으로 상경계 곡선을 그리면은 X축이 온도죠. Y축이 압력이잖아요. 그러면 기화곡선을 볼까요? 이 기화곡선에서의 순간 기울기라는 것은 아주 작은 X축의 변화량분의 아주 작은 Y축의 변화량이고, 아주 작은 X축의 변화량은 온도 변화량이죠. 아주 작은 Y축의 변화량은 압력 변화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순간 기울기는 바로 dT분의 dP다라고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원래 깁스 듀엠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유도가 되면은 델타 V분의 델타에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X축의 아주 작은 변화량분의 Y축의 아주 작은 변화량은 dT분의 dP고, 이게 상경계곡선에서의 순간 기울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T 델타 V분의 델타 H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델타 H니까 상경계 곡선 위에서의 그 엔탈피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요, 항상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 X축이 온도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고체가 액체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흡열 과정이죠. 또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간다는 것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열 과정이죠. 승화가 되는 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이 과정 자체가 흡열 과정. 따라서 각각의 과정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의 잠열이라고 합니다. 상이 변화가 될 때의 엔탈피 변화를 잠열이라고 하고, 특별히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온도가 높은 영역 쪽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걸 우리가 잠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잠열값이 기본적으로 다 무슨 값이라고요? 양수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수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될 때 1몰을 기준하면 몰 용용열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될 때 1몰을 기준하면 몰 기화열이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화될 때 1몰을 기준하면 몰 승화열. 이 잠열값은 몰 용용열, 몰 기화열, 몰 승화열 모두 양수값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X축이 온도, Y축이 압력일 때 상의 위치가 어디서 어디로 바뀔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뀔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다시 얘가 여기다 적어보면은 상경계 곡선에 의해서 아주 작은 변화량은 TT분의 DP이고 이것은 T 델타 V분의 델타 H인데 잠열 영어로 하면 레이턴트 히트라고 하죠. 이 값은 항상 양수예요. 절대 온도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상경계 곡선 위에서의 기울기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델타 V가 양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경계 곡선 위에서의 이 순간 기울기가 음의 값이 되려면은 델타 V가 뭐가 돼야 돼요? 음의 값이 돼야 되죠. 다른 건 기본적으로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가 될 때 델타 V가 어떻게 되는 경우? 양수인 경우 델타 V 값이 양수인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될 때 델타 V가 양수라는 것은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경우죠. 그것은 순간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양의 값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X축이 온도, Y축이 압력이고요. 음의 기울기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될 때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음의 기울기가 나타났다는 것은 델타 V 값이 음이라는 거죠. 부피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될 때 부피가 증가가 되는 경우면 양의 기울기가 나타나게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될 때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16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표에서 정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H2O는요 굉장히 특이한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H2O는 육각형 고리 구조의 형태로 수소 결합이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형성되면서 고체 상태에서가 오히려 부피가 크죠. 액체 상태에서가 오히려 부피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되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죠. 부피가 감소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슨 기울기? 음의 기울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H2O가 이번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어떠냐? 여러분들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요, 기본적으로 부피가 수백 배 증가돼요. 또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될 때도 부피가 수백 배 증가되죠. 그러므로 기체로 상이 변화될 때는 항상 부피가 증가되고 양의 기울기, 기체로 상이 변화될 때는 항상 부피가 증가되고 양의 기울기죠. 더군다나 여기서 또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용융곡선은 기울기가 음이든 양이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좀 가팔라요. 그런데 여기 기화곡선이나 승화곡선은 기울기가 좀 완만한 편이죠. 그것도 여기에 이미 정보가 있습니까? 예, 이미 여기에 정보가 있어요. 순간기울기 dt분의 dp는 t 델타 v분의 델타 h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 자, 고체와 액체 간에는요, 부피 변화량 자체가 양수값이든 음수값이든 작은 값이에요. 그럼 분모가 작으면은 이 전체 값은 어떻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화될 때는 그 값이 음의 기울기든 양의 기울기든 이 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전체 값 자체가 커서 이 기울기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죠.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교재 161페이지 제일 위에 그래프 두 개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될 때의 기화곡선, 고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될 때의 기화곡선은 기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부피 변화가 굉장히 커요. dt분의 dp 이퀄 t 델타 v분의 델타 h에서 부피 변화량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 값은 어때요? 작겠죠. 그래서 이 기체로 상이 변화되는 기화나 승화의 경우는 이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용융곡선은 어때요? 예, 기울기가 비교적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 있죠. 왜냐면은 고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될 때는 부피가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간에 보통 그 부피 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에서는 분명히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화될 때 부피가 증가돼요. 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값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값 dt분의 dp라고 하는 것은 t 델타 v분의 델타 h이고 t 값 자체가 양수죠. 이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흡열 과정이니까 또 델타 h가 양수고 이 델타 v가 모여야만이 이 기울기가 양의 값일 수밖에 없어요. 양수값이어야 되죠.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델타 v 값 상이 변화될 때 델타 V가 양수라는 것은 부피가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16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16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